이것은 이것 지금 좀 환하게 만들어 놓고. 예. 이것은 지금 벨라 돗자리, 카리나 용골자리, 푸피스 고물자리, 픽시스 나침반 자리로 나뉘어 있다. 아르고나우트는 동물학의 학명으로도 남아 있다. 문어, 악토퍼스, 다리가 8개라는 뜻과 친족이며 암컷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껍질을 남기는 바다 생물이 있다. 고대인들은 이 생물이 자신의 껍질을 돛으로 사용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우틸루스, 앵무족의 속, 그리스어로 선원이라고 불렀다. 미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도 노틸러스 호이다. 오늘날 이것을 페이퍼 노틸러스 배낙지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껍질을 가졌기 때문이며 또한 나우틸루스라고 불리는 다른 동물들과 구분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생물학자 리네우스는 배낙지를 아르고나우타 종의 동물로 분류했다. 이 배낙지의 학명은 아르고이지만 배낙지는 자신의 껍질을 돛처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름처럼 바다를 떠도는 생물은 아니다. 칼 리던의 멧돼지 사냥에 참가했던 몇몇 영웅들 중에는 아르고나우트들도 있었다. 카스토르, 폴리데우케스, 린케우스, 아탈란타와 멜레아게르 등이 바로 그들이다. 멜레아게르는 아탈란타를 사냥터에서 만나고 곧바로 죽었는데 어떻게 아르고호의 선운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다. 그 당시 신화 작가들은 다음 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그 구성원 중에는 아직 에오리디케와 결혼을 하지 않은 오르페우스도 있었다.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에게해를 지나서 섬에 착륙했다. 그곳 원주민 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친절하게 환대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상히 여겨 싸움을 걸어왔다. 어떤 때는 눈먼 왕을 괴롭히는 하르파이들을 내쫓은 적도 있었다. 흑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심플레가 데스 그리스어로 맞부딪히다 라는 뜻이라는 한 쌍의 바위돌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 바위돌들은 서로 떨어져 있다가 배가 통과하면 강력한 힘으로 맞부딪혀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배를 박살냈다. 아르고호 영웅들은 먼저 비둘기를 날려보내 바위돌 사이를 통과하도록 했다. 그러자 바위돌이 맞부딪혔다가 그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르고호 영웅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속력으로 배를 몰았다. 바위돌은 다시 한번 충돌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르고호가 무사히 통과한 뒤였다. 그 후로 심플레 가데스들은 서로 맞붙은 채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들 일행은 창끝처럼 날카로운 쇠 깃털을 떨어뜨리는 새들과의 전투를 끝낸 뒤 드디어 콜키스에 도착했다. 콜키스 왕의 딸 메데이아는 마치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이아손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황금 양털을 지키는 용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이아손을 도왔다. 그녀가 준 마법의 크림을 바른 덕에 이아손은 용이 숨 쉴 때 뿜어내는 화염을 견딜 수 있었다. 그들이 황금 양털을 손에 넣자 메데이아는 또 이아손이 무사히 콜키스를 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녀는 마법과 계략을 써서 뒤쫓아오는 배들을 모두 물리쳤다. 가장 아슬아슬했던 위기는 시렌들을 만났을 때였다. 여기서는 오르페우스가 일행을 구출해냈다.
오르페우스는 시렌보다 더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귀는 오로지 오르페우스를 향했고 덕분에 시렌의 노래는 들리지도 않게 되었다. 시렌이 사이렌이죠? 사이렌이죠. 사이렌. 네. 이올코스로 돌아온 이아손은 메데이아와 결혼하고 왕관을 되찾았다. 그리스인들은 메데이아를 여자 마법사 즉 마녀의 두드러진 본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메데이아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대개는 여러 가지 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준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예를 들어 마법의 물약으로 이아손의 아버지 아이손의 젊음을 되찾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현대 의학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은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혹시 그녀가 언짢아서 치료약 대신 독약을 넣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 근대에 들어서도 약초 치료법을 잘 알고 있는 여자들은 무척 곤란을 겪었다. 그렇지만 메데이아의 치료 방식은 중요한 자취를 남겼을 수도 있다. 메디슨, 의학이란 단어는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그 정확한 유래를 모른다. 어쨌든 단어가 메데아에서 유래했다는 가설은 재미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나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바이다. 헤라클레스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다음 장은 다음 장이 헤라클레스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가장 위대한 그리스의 영웅은 헤라클레스, 영어권에서는 라틴어형 허큘리스가 더 유명하다였다. 헤라클레스는 키가 크고 힘센 근육질 남성으로 사자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거대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닌 것으로 그려진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초인적인 업무를 완수했다. 그리스인들은 끊임없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나중에는 헤라클레스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거의 신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생겨났다. 헤라클레스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는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 민화에 나오는 영웅 폴 버니언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허클리언이란 낱말은 초인적인 어려움이나 초인적인 힘을 뜻한다. 헤라클레스 신화는 부분 볼 수는 있어도 모두 훑어보기는 정말 힘들다. 따라서 어느 상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이야기만 간추려 보겠다. 먼저 헤라클레스는 헤라클레스 별자리로 기려지고 있다. 이 별자리는 동그란 모양의 별무늬로 북반구에서 가장 밝은 별자리이다. 1934년 그중 하나가 폭발했는데 그 빛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았다. 이처럼 폭발하고 있는 별을 노바 신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특이한 별을 노바 허큘리스라고 불렀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라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 물론 헤라는 질투했다. 그녀는 속임수를 써서 제우스에게 테베시의 궁전에서 다음 차례에 태어나는 아이를 왕이 되게 하겠다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했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가 곧 태어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무심코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헤라는 또 다른 왕자가 태어날 때까지 알크메네의 임신 기간을 연장시켰다. 그래서 에오리스테우스 왕자가 헤라클레스보다 먼저 태어난 것이다. 이로써 헤라클레스는 12가지 위협을 달성할 때까지 에오리스테우스를 섬겨야만 하는 운명이 되었다. 또 다른 신화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가끔씩 정신이 나갈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럴 때면 자신의 힘을 다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닥친 대로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만 했다고 한다. 세 번째의 설명은 보다 고상한 것으로 다른 것들보다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 쾌락과 덕이 그를 찾아왔다. 쾌락은 그에게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제시했으며 덕은 고난 이후 불멸의 삶을 제시했다. 헤라클레스는 후자를 택하고 과업을 수행한
이후에 드디어 신이 되었다. 그런 연유로 쾌락 대신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을 오늘날에도 종종 The Choice of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한다. 헤라의 안가품 때문이었건 그의 광기 때문이었건 또는 그의 선택에 따른 것이었건 간에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만 했다. 우선 그는 첫 번째로 네메아의 사자를 죽여야만 했다. 거대한 크기와 억센 힘으로 네메아 부군을 약탈하고 있던 이 사자는 에키드나의 자식으로 여겨졌으며 그 가죽은 칼이나 화살로도 뚫지 못할 만큼 튼튼했다.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마저도 부러질 정도였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를 목졸라 죽였다. 사자를 죽인 후 그는 그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것은 평생 동안 어떤 무기라도 방어할 수 있는 옷이 되었다. 네메아의 사자는 공도의 5번째 별자리 레오 사자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별자리 중에서 사자의 앞다리 별이 가장 밝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알파 레오니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이다 라고 불렀지만 더 유명한 이름은 레굴루스이다. 그 뜻은 작은 왕으로 백수의 왕인 사자 별자리의 이름으로 적합하다. 두 번째의 과업은 에키드나의 자식 휘드라를 죽이는 것이었다. 휘드라는 레르네라는 지역의 늪지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레르네의 휘드라, 레르니안 히드라라고 불렸다. 헤라클레스는 단숨에 9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버렸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곧 새로운 머리가 다시 자라났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함께 간 사촌에게 자신이 머리를 자르면 불붙은 장작으로 재빨리 그 자리를 지져버리라고 시켰다. 그렇게 하자 머리들은 더 이상 새로 자라지 못했다. 그래도 9번째 머리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래도 여전히 솟아오르자 마지막에는 바위로 내리찍어 버렸다. 헤라클레스가 12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질투에 사로잡혀 있던 헤라는 개를 보내 그의 발 뒤꿈치를 잘라버리려고 했다. 헤라클레스는 그것을 뭉개어 버렸지만 헤라는 이 동물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그 개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궁도의 4번째 별자리에는 개자리, 캔서이다. 궁도에서 사자 자리와 개자리는 마치 싸우기가 겁난다는 듯 헤라클레스 별자리의 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5월 21일이면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날에 태양이 개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다. 그때 태양빛은 멕시코 중부, 이집트 남부, 인도와 중국 남부를 잇는 지역을 수직으로 내리쬐었다. 이들 지역을 잇는 선이 바로 북회기선 Tropic of Cancer이다. 불가사의한 속도로 내달리는 사슴과 불가항력적인 괴력을 지닌 멧돼지를 잡은 후 헤라클레스는 이제 5번째 과업을 수행해야 했다. 이 일은 아우게이아스라는 왕의 외양간을 치우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단 하루 안에 일을 마쳐야만 했다. 외양간은 30년 동안 한 번도 치운 적이 없는 곳인데다가 그 안에는 3,000마리의 소가 있어 이 오물의 양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래서 지나치게 더럽거나 썩은 것을 가리킬 때는 아우기안 스테이블스,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라는 표현을 쓴다. 헤라클레스 2군데 강에 물길을 내어 강물이 외양간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래서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로 범죄나 부패를 근절하는 일을 to cleanse the Augean stables, 적폐를 일소하다라고 한다. 그런 다음에 헤라클레스는 죄로
새로 된 깃털을 떨어뜨리는 새, 불을 내뿜는 황소, 사람을 먹는 말들과 아마존 전사 등을 차례로 물리쳤다. 그리고는 10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경이로운 사물들이 존재하는 서쪽 끝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야만 했다. 그는 그곳에서 게리온이라 불리는 괴물의 솥대를 데리고 와야만 했다. 게리온은 서쪽 해양의 한 섬에 살고 있는 괴물로 세 개의 머리와 6개의 팔이 달려 있었다. 또한 그의 솥대는 에키드나의 또 다른 자식인 오르트로스 머리가 2개였다. 라고 불리는 개가 지키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물론 이 일을 완수했다. 그런데 지중해 서쪽 끝을 지나면서 그는 옛날에는 같이 붙어 있던 스페인과 아프리카를 나눠 놓았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해협 양쪽의 절벽을 The Pillars of Hercules,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불렀다. 지금도 가끔 지브롤터 해협을 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한다.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말은 중세 시대 때 생겼다. 11번째 임무는 발길을 되돌려 다시 서쪽 끝 지역으로 가서 헤스페리데스 아틀라스의 딸들의 황금 사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이 황금 사과는 황금 양털과 마찬가지로 용이 지키고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화에 따라 얘기가 다르다. 헤라클레스가 아틀라스를 꿰어 황금 사과를 가져오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자신이 직접 용을 베어 죽이고 가져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헤라클레스의 적들을 늘 고맙게 생각하던 헤라는 용을 하늘에 올려놓고 드라코, 용별 자리, 드래곤의 라티노를 만들었다. 용별 자리는 큰 범자리와 작은 범자리 사이에서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빛나며 그 머리는 이 두 별 자리와 헤라클레스 별 자리 사이에 있다. 별 자리에서도 헤라클레스는 영원히 그의 몽둥이를 들고 용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이 과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헤라클레스는 아프리카를 지나갔다. 여기서 그는 소인족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른 모험과는 달리 마치 걸리버와 소인족 이야기처럼 희극적인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스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 남쪽 어딘가에 아주 키 작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으며 이들을 그리스어로 주목을 뜻하는 말인 피그미스란 말 이름으로 불렀다. 이 말은 소인들의 크기가 보통 사람의 팔꿈치에서 주먹 마디까지의 길이만 하다는 뜻이다. 그 길이는 약 14인치, 약 35.8cm 정도 된다. 신화 작가들은 자연이 그들을 더욱 작은 것으로 그렸는데 결국에는 4인치, 10.2cm 정도의 크기로까지 줄어들었다. 여기서 유래하여 일반적인 형태보다 더 작은 동물을 피그미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키 작은 흑인 종들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피그미족으로 불렸다. 그렇지만 그들의 평균 키는 4인치나 14인치가 아니라 4와 2분의 1 피트, 약 1m 35cm 정도나 되었다. 헤라클레스의 12번째 마지막 임무는 케르베로스를 저승에서 지상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헤라클레스는 중간에 아르고호 영웅들과 동행했으며 수많은 도시를 정복하고 수많은 결투를 벌였을 뿐 아니라 고통에 빠진 아가씨들을 구해내기도 했다. 마침내 그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그의 삶이 힘겨웠던 만큼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었다. 인생 후반에 그는 데이아네이라
데이아네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다. 어느 날 그들이 홍수로 불어난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켄타우루스 족의 한 사람인 네소스가 데이아네이라를 태워서 강을 건너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네소스는 그녀를 태우고 또 도망치기 시작했다.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헤라클레스는 얼른 독화살로 네소스를 쐈다. 그가 사용한 독은 히드라에게서 얻은 것으로 아주 치명적이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죽어가던 네소스는 복수심에서 데이아네이라에게 피에 흠뻑 젖은 자신의 옷을 보관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헤라클레스가 그녀에게 실증을 느낄 때 이 옷을 입히면 그의 사랑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 후 헤라클레스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 데이아네이라는 그에게 네소스의 옷을 주면서 입어보라고 했다. 그 출처를 몰랐던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자 곧 온몸에 휘드라의 독이 퍼졌다.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이럴 때 자신이 눈에 띄는 사람을 죄다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죽이지 않으려고 즉시 불을 지피라고 명령했다.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죽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데이아네이라도 비탄에 잠겨 자살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치명적인 선물을 뜻하는 shot of Nessus, 네소스의 셔츠라는 표현이 생겼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행복한 결말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헤라클레스는 하늘나라로 승천했고 헤라도 마침내 그를 용서했다. 그는 제우스의 딸인 젊음의 여신 헤베와 결혼했다. 그리하여 길고도 험난한 삶을 마감하고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내용이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